국제경제시장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 평가 수준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위험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경제 강국이면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중인 국가니까요. 언제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이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양국이 통일된다면 그 잠재력은 어마어마할 텐데, 세계 3대 투자자라는 짐 로저스는 일본은 반대하겠지만 38선은 곧 붕괴되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철도가 개방돼 대륙과 시베리아로 이어지면 한반도는 세계 1위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고 장담하기도 했죠. 그런데 남북이 통일을 이뤄내면 가장 난감해지는 국가는 중국일 겁니다. 자원이 국력이 된 현재 풍부한 북한산 지하자원을 거의 거저로 수입해왔지만 통일된 순간 불가능해지고, 북한을 달래는 척 전 세계 외교력을 자랑해왔으나 통일된 순간 이 또한 불가능해지고,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은 순망치 않은 관계입니다. 한미동맹으로부터 중국을 지켜주는 1차 저지선이 북한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남북이 통일을 거의 눈앞에 뒀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홍콩 정부는 북한의 조선 대풍국제투자그룹에 대한 금융제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 대풍그룹은 북한의 공식적인 외자 유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풍그룹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05년으로 당시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개성공단 옆에 홍콩 자본을 끌어들여 제2의 공단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추진 주체가 대풍하병그룹이라고 들었다고 언급하면서죠. 그러다 2009년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투자 유치 등을 수행할 대외경제협력기관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본부를 평양에 두기로 했다며 중국 국적의 조선족 박철수를 대풍그룹 총재 및 부이사장으로 임명했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그룹의 이사장이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당시 통일전선부장이 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북한 정부가 권력서열 10위권의 주요 인물을 이사장으로 뒀을 정도로 이 그룹에 중대한 업무를 맡겼던 것이죠. 그럼 잠시 대외비로 지정된 문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3월 16일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한국의 네오바이오라는 기업과 체결된 의향서인데 6조가 재미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외자를 유치해오라고 시킨 그룹이 비무장지대에 한국 기업의 리조트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대동강 두루섬을 개발시키겠다는 조항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한국 기업인 네오바이오로 하여금 비무장지대에 리조트를 짓도록 하고 북한 내 대동강 두루섬을 개발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내용의 추진은 홍콩 등 제3의 국가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서명했죠. 그리고 이 한국 기업은 지난 영상에서 잠시 다뤘던 네오바이오의 안원식 회장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40조, 50조 발생한 이익 전부 다를 내 북한에 줄게. 너희들 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휴전선 걷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 되자. 북한에서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군부가 반대하니까 못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어떻게 했냐면은 광개토 대항을 생각하시라. 고구려가 만주 일대까지 중국의 거의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었지 않냐.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가 역사책을 배우고 있지 않냐. 지금 휴전선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한민족만 해도 8천만이다. 야, 거기다가 러시아, 얘네주의 인력, 또 중국의 만주 일대, 삼계성, 길림성, 흑룡관, 요령성에 여기에 조선족하고 합치면은 약 2억 5천에서 3억 명의 거대한 한류 사건이 생긴다. 러시아로 중국 내륙을 통해서 유럽으로 경제전쟁이, 경제가 바로 국력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역사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한민족의 거대한 세력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받으셔야 된다. 군부를 설득하셔야 된다. 이거를 북한의 장성택 이런 쪽에 이 김양건 만나서 설득을 다 했다. 그게 통과된 거예요. 통일을 조건으로. 네. 해서. 대신 내가 연간 발생하는 수십조 이 이익을 북한에 다 줄게.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북한에 주면, 그 당시 북한 1년 예산이 15조, 20조였을 때요. 이게 연간 수십조가 들어오면 너 남지 않느냐. 두 번째, 휴전선을 다 걷어버리면 우리 한국의 민간인 통제구의 민통선 한 10km 후퇴하고, 북한은 국가 땅이니까 북쪽으로 한 40km 후퇴해서 50km 정도의 벨트를 통해서 서로 긋자. 여기를 하나의 국가를 더 만들자. 중립국가를. 이게 50km 벨트로 그어서
새로운 중립국가를 만들어서 이걸 전 세계에 발표하자. 평지는 지뢰만 제거하고 여기는 기업도시, 산은 세계적인 생태 관광단지, 기업도시 해서 저 강원도까지 꺾고 거기에 동해에 우리가 안 쓰고 있는 양양 그 비행기 공항이 있어요. 거기를 국제공항으로 쓰고 원산을 수출 항구로 쓰고 해서 중립국가를 만들자. 이 얘기를 설명했고 그게 오케이가 돼서 이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북한과 총리급 그 밀사하고 친서를 주고받고 한 일을 제가 중재를 했고 와, 그 얘기하면 정말 또 한이 생겨요. 그때 만약 제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기업가로서 내 돈만 따졌으면 지금 대한민국 최고 갑부로 아마 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안 회장은 통일한국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민감도 100%라는 기적에 가까운 에이즈 진단키트를 개발해 북한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코로나19 시기에 진단키트를 개발한 기업들과 백신을 개발한 외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가 개발한 이 진단키트가 왜 연간 40조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진단키트 제조 기술을 북한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DMZ의 평화리조트를 세우고 대동강의 두루섬을 개발해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권력서열 2위였던 장성택과 대남정책을 총괄한 김양권 등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의향서에는 안 회장이 목표로 했던 중립국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는데 중립국이라는 단어가 평화리조트로 대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DMZ 40km를 후퇴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군을 해체한다는 의미인데 북한은 이 중립국 건설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싫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는 북한 체제의 전복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극비에 붙일 수밖에 없었죠. 사실상 통일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양국이 주고받은 것은 2009년입니다. 안 회장이 몰래 보여준 2009년 9월 26일자 이메일을 보면 당시 박철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총재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으로 오가는 것에 제한이 없었으니까요. 서울로와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의 최종 문건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함이었는데 왜냐하면 북한이 그 이전에 대통령 최측근인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을 통해 서류를 전달했으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철수가 직접 안세훈 국정원장을 통해 그 문건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빨라졌습니다.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임태희 전 국회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달 뒤 10월에 싱가포르에서 김양권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었고 비밀 접촉을 통해 작성된 양해각서 초안에는 북한의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송환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한국은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안 회장의 거대한 꿈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정원에서 그의 식물복제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면 이를 악용해 생화학 무기 발전에 전용될 수 있다며 자칫 기술만 빼앗기고 스파이로 오인받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극구 만류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죠. 만약 그의 구상대로 중립국이 세워지고 기업도시가 DMZ에 들어서고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는 등의 계획이 현실이 됐다면 지금쯤 한국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사뭇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의 기초는 연간 40조 원이라는 순이익이 나오는 기술을 북한에 넘겨주는 것이었는데 그는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졌었길래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는 에이즈가 문제예요. 이 병이 뭔지 모를 때 프랑스에 있는 파세르 연구소가 이게 에이즈라는 바이러스고 자기들 이름을 그래 붙인 거예요. 이게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에게 있는 건데 걔네들은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인간인가 영장류와 무슨 관계를 했든지 해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갔어요. 사람 몸에 들어오면 다른 건 전혀 손대지 않고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DNA 고리를 딱 끊어버립니다. 이름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 문제가 자꾸 확산되어 가니까 유엔에서 에이즈 환자만 딱 테스트해가지고 격리시켜 놓으면 더 이상 에이즈가 확산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1년 지나가면 또 에이즈가 있어. 그 이유가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서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는데도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내부를 두니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일부 다쳐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유엔에서 공시를 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꼬트 디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에이즈 환자 3,000명, 일반 환자 3,000명을 이렇게 섞어놓고 이게
에이즈 환자를 정확히 3,000명을 누가 제일 정확하게 찾아내느냐 거기에 오다 다 줄게 공시를 한 거예요. 그 주관을 누가 했느냐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가 뭔지 모를 때 프랑스 파세르 연구소가 에이즈를 찾아내는 곳이니까 너희들 연구소와 주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 에이즈를 찾아내는 기술을 가지는 회사를 잡아라 했어요. 그럼 전 세계 다국적 제약회사가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다 참가를 했어요. 한국 제약사 아무것도 참가 안 했습니다. 저희는 연구소예요. 저 제약사 아닙니다. 각종 암에 대한 항원과 항체, 나노기술 이런 거 개발하고 있을 때 에이즈 바이러스를 안 만진 거지. 바이러스는 기본적인 건 연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이즈를 진단하는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키트 진단 키트. 키트를 만드는 거예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에이즈 1 바이러스가 있고 에이즈 2 바이러스 두 가지가 있어요. 홍상 피를 뽑아가지고 1 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2 바이러스 오염됐는지 두 번의 테스트를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에이즈 1 바이러스, 2 바이러스 한 개의 테스트기 가지고 바로 딱 잡아내는 걸 우리가 만들었고 이걸로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저희가 그 테스트상에 도전을 했고 결론이 그 에이즈 환자 3,000명을 100% 다 잡아낸 겁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오다를 제가 받아요. 일단 그 나라에 코트디부아르에 공부하지만 이게 전 세계로 표준화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100억 개만 해도 그럼 그 한 개가 만드는 건 500원밖에 안 했다고. 근데 계약을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3,750원이요. 3,25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년에 100억 개면은 325억 달러가 남는 거예요. 요즘 환율로 치면 40조가 연간 나오는 거예요. 순이익이. 이 이익이 나오면은 그 당시 삼성, 현대, SK, LG 다 합쳐도 내가 더 큰 그룹이 된 거예요. 순이익이. 제가 또 미쳐가지고 이걸 북한에 맞습니다. 안 회장은 연간 좋게 4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순이익을 안겨줄 이 기술을 북한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이산가족 만남을 정례화하고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며 종전선언을 이끌어내 통일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로 최종적으로 유야무야 됐지만 아마 정치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쯤 DMZ에는 리조트가 들어서 주말 편하게 쉬고 오거나 평양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 회장이 개발한 에이즈 진단 키트가 실제로 에이즈 환자를 100% 잡아냈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가 작성한 평가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결과 테이블을 보면 민감도가 100%입니다. 민감도가 80%라는 의미는 에이즈 환자 100명 중 80명을 양성으로 20명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높을수록 좋은 키트로 볼 수 있는데 네오바이오의 진단 키트는 민감도가 무려 100%입니다. 에이즈 환자를 전부 찾아냈다는 의미죠. 특이도는 98.26%입니다. 특이도가 80%라는 의미는 에이즈 환자가 아닌 사람 100명 중 80명을 에이즈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20명을 에이즈 환자라고 잘못 판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높을수록 가짜 에이즈 환자가 나올 확률이 적다는 의미인데 무려 98.26%가 나왔으니 거의 만점 수준이죠. 그래서 파스테르 연구소는 결론에 이 진단키트는 민감도가 좋고 수행이 간편해 일반 인구 선별 검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환자의 HIV 감염 진단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결론지었죠.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이 진단키트로 실험을 수행해 2003년 10월 평가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WHO는 에이즈 환자 157명과 비에이즈 환자 296명, 총 453명을 대상으로 네오바이오의 진단키트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민감도 100%, 즉 157명의 에이즈 환자를 전부 찾아냈고 특이도 99.3%, 즉 비에이즈 환자 296명 중 294명을 환자가 아니라고 판명해냈죠. 그러니까 안 회장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전 세계가 네오바이오의 에이즈 진단키트의 우수성에 깜짝 놀랐다는 말도 이것이 연간 40조 원의 순이익을 낼 정도로 대단한 기술이었다는 것도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할 정도로 대단한 에이즈 진단키트를 개발해 전부 북한에 주고 통일한국을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2003년에 안 회장이 이 에이즈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출시했다면 연간 40조 원의 순이익을 내는 우리나라 1위 재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괜히 안 회장이 미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농민으로 향합니다.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전 세계 최고 명품으로 인정받는 고려인삼의 명성을 되찾아 농가 소득 증대 및 자생력을 확보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에 사비를 들여 2천만 분의 산삼 재배단지를 조성하기에 이르죠.
결국 몇 년 만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연구실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덕분에 함양군은 지금 산삼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가 받은 상처는 자세히 들어 알고는 있지만 괜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농가소득 증대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심은 산삼은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산삼이 아니라 산양삼입니다. 우선 둘의 차이를 설명드려야 할 텐데요. 우선 산삼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천종산삼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의 씨앗이라는 뜻, 즉 발화부터 수확 전까지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진짜 산삼이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 홍삼, 산양삼 등등은 전부 천종산삼에서 시작됐습니다. 약 1억 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자생하기 시작한 산삼은 번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늘의 인연으로 태어난 산삼은 약 7년 뒤부터 꽃을 피우고 씨앗이 생기는데 그 씨앗이 옆에 떨어져 자라면 이는 땅이 키웠다 해서 지종산삼이라 하고 우연히 10마리가 천종산삼을 발견해 그 씨앗을 채취해 산에 뿌리면 이는 사람이 키웠다 해서 인종산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새 등의 조류가 이 천종 씨앗을 삼킨 상태로 더 깊은 산으로 날아가 배설을 하면 아주 희귀한 확률로 씨앗이 발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삼이 자라기에는 기온, 습도, 배수, 토양, 고도, 지형, 일조량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하며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발화될 수 없죠. 새가 부리로 땅을 파고 씨앗을 심어줄 리는 만무하니 완전히 산이 키우는 겁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을 견뎌내고 싹을 틔우고 땅속에 뿌리를 내려 수백 수천 년 자라면 비로소 천종산삼, 즉 하늘이 키웠다 해서 천종산삼이 되는 겁니다. 18세기 이전까지 고려인삼이라 불리던 것들은 전부 산삼이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에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며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산삼의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키워야 하니까요. 산삼의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해 등장한 것이 산삼의 씨앗을 밭으로 가져와 재배하기 시작한 인삼이고 이를 쪄서 말린 것이 홍삼입니다. 즉 발화부터 재배, 비료, 농약, 수확까지 전부 인간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사람이 양식했다 해서 가삼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천종산삼 씨앗은 구하기도 어렵고 귀하니 인삼 씨앗을 산에 뿌려 키우면 어떨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산양삼, 즉 산에서 재배한 삼입니다. 원래 한국에서도 내두가 길다 해서 중국식 표현인 장내삼 또는 장내산삼 등을 사용했었는데 현재 특가 행사를 진행 중인 백진삼을 만든 안원식 회장이 산양삼이라 명명해 2011년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산양삼으로 통칭하게 됐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양삼을 특별관리 임산물로 분류해두고 있죠. 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산양삼이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삼의 씨앗을 산으로 가져가 뿌려두고 거의 버려두다시피 방임하거나 최소의 관리만으로 가능하면 산의 도움을 받아 키워야 합니다. 진짜 천종과 산양삼의 가장 큰 차이는 스트레스 여부입니다. 천종산삼은 사실상 스트레스 덩어리로 수백 수천 년간 비바람과 추위, 병충해, 스트레스 등 온갖 고난을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성장합니다. 즉 강한 생명력의 상징인 것이죠. 온실에서 키운 작물과 밭에서 키운 작물, 산에서 키운 작물, 산에서 저절로 자생하는 작물 중 생명력이 가장 강한 것을 찾아보시면 천종산삼이 왜 가치가 있는지, 왜 정주영 현대창업주가 강남 음마아파트 세 채 값을 주고 3시간 30분 동안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다 씹어먹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안원식 회장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면서 산양삼 먹느니 차라리 인삼을 먹기를 추천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장내삼은 중국 이름이에요. 내두가 길다고 길장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내삼을 한국 이름을 바꾸자겠다 이래가지고 몇 개를 만들었는데 산삼 사이에 기울양자를 넣은 거예요. 산양삼 또는 산양산삼, 산신초, 천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성 네 분이 앉아 계신데 산삼을 이렇게 하는데 장내삼을 한국 이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게 좋겠습니까? 산양삼이 제일 좋아요. 산양삼 이름을 결정지어. 이래가지고 이 산양삼 사업을 함양군과 하기로 했으니까 함양군에 제일 먼저 산삼 사업을 농민특가 사업으로 키워 나온 게 오늘날 산양삼 효시가 됐고 이때부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5, 6년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인삼 묘종을 50원 100원짜리 사가지고 산에 옮기시면 산양삼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거를 잘못된 거예요. 산삼과 인삼의 DNA 구조가 다르다는 우리에서밖에 없어요. 우리 초 크고 인삼이나 산삼이나 산에 심으면 산양삼이다라고 표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양삼이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져가고자 했던 산양삼은 진짜 멸종되어가는 산삼씨를 계속 육종 해가지고 함양군에부터 시작해서 재배를
또 판매를 하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산양삼, 장내삼 근본 부처가 과학적으로 다르다 하는 걸 보여나가기 위해서 농민들이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이 재배단지 안에는 장내삼이나 산삼이나 그걸 심을 수도 없고 내가 제공하는 것만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심지 마라 이렇게 계약이 돼 있죠. 이렇게 끌고 나니까 농민들을 볼 적에 인삼 사와가지고 산에 심으라고 금방 돈 버는데 이 아는 식 따라가면 뭐 5년 10년 동안 수입도 안 하고 인삼 종자를 산삼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산양삼 먹을 바에는 그냥 인삼 사 먹으라네요. 안타깝게도 위 안 회장의 인터뷰처럼 법적으로 산삼 씨앗을 심어야 산양삼이라는 표준에 정해져 있지 않아 극소수의 농민들은 인삼 씨앗을 산에 심어 산양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산양삼이라는 이름의 매력을 느끼지 그 씨앗이 DNA가 완전히 다른 인삼 씨앗인지 산삼 씨앗인지 신경 쓰지도 않고 구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안 회장은 산양삼 먹을 바에는 차라리 인삼을 사 먹으라고 주변인들에게 권할 뿐입니다. 사실 안 회장이 산삼 연구를 시작한 것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생명공학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삼을 이용해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10여 년간 연구에 매진했는데 그때 진세노사이드 중 RG3의 효능에 주목했습니다. RG3는 여러 연구를 통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항암 효과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 혈액 흐름 개선, 피로 회복, 간 기능 개선 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 98%의 RG3 1g 가격이 무려 2억 원에 육박하죠. 그리고 그는 10여 년의 연구 끝에 천종산삼과 완벽하게 동일한 DNA를 가진 산삼배양근 대량 생산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2002년에 말이죠. 당시 MBC는 산삼, 가시오가피 등 조직배양 대량 생산 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는데 이때 안 회장의 인터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일반인들도 수억 원을 호가하는 진짜 산삼을 그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작이 바로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입니다. 우리가 삼 제품을 먹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그 함량이 20g 한 포에 무려 81mg입니다. 원래 57mg이었던 제품이 업그레이드되어 81mg이라는 꿈의 수치를 찍었습니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을수록 좋은데 RG1, RB1, RG3의 합으로 표기되며 여러분들이 드시는 홍삼 제품의 전면에 보시면 그 함량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백진삼보다 높은 제품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백진삼에는 81mg의 진세노사이드 중 위에서 설명드린 RG3의 함량이 절반을 넘죠. RG3만 뚝 떼서 살펴보면 산삼배양근 농축액과 홍삼 농축액의 RG3의 합은 20g 한 포당 52.58mg이므로 30호 한 박스를 전부 드셨을 때 RG3만 1g을 넘게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순도 98% RG3 1g에 2억 원에 육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백진삼 한 박스에 함유된 RG3는 1g이 넘죠. 정확한 수치는 위 계산식을 이용해 여러분이 직접 대입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이상 된 진짜 천종산삼을 배양했다면 배양근이 진짜와 동일한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부분도 안 회장의 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A 지문 분석 방법을 이용한 산삼 확인법인데요. 안 회장은 이 기술을 알리는 논문으로 2003년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추계학설대회에서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100년 된 산삼과 백진삼 원료를 비교해보면 둘은 마치 거울에 비춘 듯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최고 명품 중 명품으로 꼽히는 산삼은 안 회장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백진삼에 모두 담겼습니다. 제품을 받으면 이러한 감정서가 동봉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 산삼이나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가 특허받은 DNA 지문 분석법을 통해 시가 3억 원짜리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을 찾아 그 모든 DNA와 성분을 동일하게 복제한 겁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특정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쉽지만 백진삼은 홍삼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 성분의 차이도 물론 존재하지만 배양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체가 될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 모삼을 구해 이를 시료로 부정근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식한 후 20리터 배양, 75리터 배양, 500리터 배양을 거친 후 75리터, 7500리터 접종을 거치게 되죠. 이는 35년간의 피땀이 집약된 노하우로 이 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과 DNA 99% 이상 일치하는 실제 산삼 배양근이 탄생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는 하루 커피 한 잔 가격 절약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조금 많이 괜찮은 백진삼을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틀 남은 이번 행사에서는 최대 50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 12만 명이 드셨고 엄청나게 많은 후기를 남겨주셨으니 후기 읽어보시고 좋은 제품이다 생각이 드시면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